자연의 무정무주의. 물리학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또 물리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지 않은 독자라도 친숙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마도 뉴턴이 발견한 세 가지 법칙일 것이다. 뉴턴의 운동법칙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법칙들은 각각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은 물체의 질량 중심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거나 진행 방향을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법칙이다. 1법칙은 수학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일종의 공리와도 같아서 이후의 두 가지 법칙을 설명하는 지침서가 된다. 뉴턴의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은 질량을 가진 물체의 가속도가 힘에 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제2법칙에서는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에서 발견의 우선권 논쟁이 분분한 미분이 사용된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는 크기는 같고 반대 방향은 반대인 힘을 되돌려 준다고 말한다. 제3법칙은 그 내용보다는 이 법칙으로부터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함의를 아는 것이 정의하다. 교양 있는 독자라 하더라도 제2법칙이 다루는 미분 수직 앞에서 잠시 한숨을 내쉴 수는 있지만 뉴턴이 세 가지 법칙을 발표했다는 것과 그것이 고전적 학의 기본을 이룬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많은 독자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세 가지 법칙의 이름을 만을 달러 배우기도 했을 것이다. 과학교육에서도 해당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암기 교육은 그 사실들이 의미하는 함의와 함께 교육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제2법칙의 공리성과 제2법칙의 독창성, 제3법칙이 함의하고 있는 운동량의 보존이라는 철학적인 의미가 함께 교육될 때 우리나라의 과학교육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도그마와 유전자 발현의 조절 단계. 생물학에서 뉴턴의 법칙과 같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법칙이 존재한다. 왓슨과 크릭의 발견에 의해 크릭에 의해서 명명된 이 법칙은 어쩌면 물리학의 법칙보다도 더욱 법칙스러운 명칭인 도그마라고 불린다. 법칙이라는 단어가 사법체계에 의해서 차용된 용어이고 그래서 교리적인 것으로 말한다라는 거죠. 크릭의 중심 도그마는 DNA, 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유전 정보의 전달 과정을 뜻한다. 했어요. 바로 이 짧은 요약이 20세기 중반에 분자 생물학이 발견한 가장 기본적인 공리이다. 모든 DNA가 RNA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RNA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단백질로 발현되는 DNA는 유전체의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포가 단백질로 전달되는 정보를 발현시킬 때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발현되었을 때 세포 전체의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DNA를 복제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고 DNA 복제의 오류는 돌연변이로 대물림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오류도 치명적일 수가 있다.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DNA 복제 효소의 오류 수정의 기능이 존재하는 것처럼 DNA에서 RNA로, RNA에서 DNA로 이행되는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도 치밀한 조절 기적이 함께 진화했다.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정교한 조절 과정 전체를 품질 관리라고 부른다. 품질 관리는 전사와 번역 과정에만 존재할 뿐 아니라 단백질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잘못된 단백질을 없애는 과정에도 사용된다. 전사 단계 조절은 얼마나 많은 양의 mRNA를 어떤 세포에서 만들 것인지를 관리한다. 전사 후 단계 조절은 만들어진 mRNA가 세포질로 나가 단백질로 번역되기 전까지 수행되는 품질 관리를 뜻한다.
mRNA는 전사된 후에 여러가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RNA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 RNA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번역 단계 조절을 이렇게 만들어진 성숙한 mRNA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단백질을 어디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다. 번역 후 단계 조절은 만들어진 단백질의 품질 향상을 관리한다. 번역 과정에서 혹이라도 있을지 모를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인산화 등을 통해서 더욱 품질이 좋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미리에 의한 유전자 조절은 전사 후 단계 조절과 번역 단계 조절 사이에 위치한다. 미래가 표적으로 삼는 mRNA들은 전사 후 단계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세포질로 흘러나온다. 즉 세포질로 나올 때까지 미래의 표적 RNA들은 품질관리부서에 의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제품들이다. 세포질에는 수없이 많은 미르들이 원하지 않는 mRNA가 번역되는 것을 막거나 혹은 표적 RNA의 발현을 줄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숨어있는 미르들에 의해서 전사 후 단계에서는 불량품 판정을 받지 않았던 mRNA들이 번역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과정은 아주 깔끔해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미래가 보여주는 경제적인 불합리성. 애덤 스미스로부터 시작된 고전 경제학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개인을 가정한다. 고전 경제학의 소비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개인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오를 때에만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기능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내리면 소비를 늘린다. 이렇게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결정한 총량에 의해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균형점에 이르고 수요 공급 곡선이 완성이 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과 임지 심리학자 게르트 기거렌처 등에 의해서 각기 제한된 제한적인 합리성 개념이 이미 고전 경제학의 가정을 위협하고 있지만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해결하려던 뉴턴의 이상이 여전히 자연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의 이상도 여전히 경제학에서 건재하다. 애덤 스미스가 가정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미래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골치 덩어리다. 산문을 읽어나가면서 독자 중에서 누군가는 그런 의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 문제와 그 해답이 이미 글의 전반부에 제시되었다. 미래에 의한 유전자 조절 과정이 지닌 비합리성은 바로 미래의 표적인 mRNA들이 아무런 죄지도 없이 세포질까지 건강하게 나온다는 데 있다. 즉 미래가 발현을 억제하는 표적 mRNA들은 미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불량품으로 취급받지 않던 정상적인 제품들이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세포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 어차피 번역되지 않거나 번역을 저해하게 될 미래의 표적 RNA를 세포는 도대체 왜 만드는 걸까? 미래 유전자가 발현되지 되는 세포가 지는 딜레마는 미래에서 어차피 단백질로 번역되지 않을 mRNA들이 잔뜩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쓸데없이 생산된 mRNA들의 기능은 단백질로 번역된 후에 생긴다. 하지만 이들이 단백질이 되기 전에 미래가 번역을 막는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mRNA들이 세포에서 어떤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힘들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전사 후 단계 품질 관리에서 사라지는 RNA의 상당수는 RNA의 편집 과정에서 생산된 불량품이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량품이 나온다. 대부분의 공장이 품질 관리를 하는 이유는 이런 불량품의 수를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전자 조절의 품질 관리가 추구하는 목표도 같다. 그런데 미래의 표적 RNA는 불량품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미래에서 번역이 저해되는 표적 RNA들은 멀쩡하게 생긴 완제품이다. 품질 관리의 목표가 불량품을 없애는 과정이라면 미래에서 유전자 조절은 시작부터 미스터리이다. 도대체 왜 멀쩡한 RNA를 미래라고 유전자를 통해서 억제할까? 미래에 의한 유전자 조절 회로는 도무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애덤 스미스가 미르에 의해서 유전자 조절을 보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에너지를 낭비하며 세포가 필요하지도 않는 mRNA를 만들고 또 그걸 저해하는 RNA를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뭔가? 아예 처음부터 필요 없는 mRNA를 만들지 않거나 전사 단계에서 그 양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닌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우물이지만 생물학적으로 무지한 해결책이다. 생명체는 그런 식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생명의 진화는 온갖 장애물로 가득한 길을 걸으며 지팡이로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만 확인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눈먼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다. 진화는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공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또 무엇인가 고장날 때마다 그 부분만 고쳐나가는 땜질의 과정이다. 미르에 의한 유전자 조절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유도 바로 미르가 진화의 한 시점에 땜질의 일부로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눈먼 시계공이 펼치는 자연의 무정부주의. 자연의 무정부주의. 결국 어떤 세포가 필요 없는 mRNA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전사 단계에서 조절하지 않고 멀쩡한 mRNA를 생산한 후에 그걸 다시 미르로 억제하는 이유는 그 전략이 완벽하지 않지만 꽤나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전사 단계에서 조절하면 될 일을 자연은 해당 mRNA를 굳이 만들고 이를 저해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따라서 그렇게 땜질해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으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깊은 생리학, 분자 생물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 의문은 생명체가 도대체 필요하지도 않아 보이는 mRNA를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진화학의 그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될 수는 없다. 그 대답에는 반드시 생리학적인 분자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번역은 반역이다. 전사후 단계에서 힘들게 생산한 mRNA를 다시 억제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미래의 작동 방식은 경제학적으로는 에너지 낭비가 맞다. mRNA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필요 없는 mRNA를 만들지 않는 편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 딜레마는 눈먼 시계공처럼 작동하는 진화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해결이 된다. 진화의 과정에는 치밀한 설계도가 없다. 진화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만큼만 수선해 나가는 땜질의 과정이다. 긴 시간과 개체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국 생명체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그럭저럭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하지만 이것은 진화 생물학적인 설명일 뿐이다. 생물학의 두 원인은 모든 생물학적인 현상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 원인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모든 생물학의 주제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한다면 언제나 두 종류의 답변이 돌아온다. 예를 들어서 백인은 왜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두 층의 답변이 존재할 수가 있다. 한 종류의 답은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의 추운 지방으로 이동한 백인들은 아프리카에서처럼 자외선을 차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피부를 검게 만들 필요가 없었고 결국 이러한 선택이 계속해서 피부색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이다. 이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햇빛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햇빛의 양이 아프리카에 비해서 적은 북쪽으로 이동한 백인종은 좀 더 많은 햇빛을 받아야만 하는 선택압에 직면했고 결국 흰 피부색을 지닌 개체들이 생존에 좀 더 유리했으며 이러한 선택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결국 대부분 백인종의 피부가 하얗게 변하게 되었다. 다른 종류의 답은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증가하면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데 백인종에게는 이런 멜라닌 색소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전자의 설명 방식을 공구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설명 방식은 진화론과 관련되며 계통 발생적인 층위의 설명이다. 계통 발생이란 종과 종 사이의 연속적인 진화 과정을 뜻하는 용어다. 궁극인에 대한 답은 실험실에서 재현되기 힘든 가설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근접인에 대한 답은 거의 대부분 실험실에서 통제된 실험으로 재현이 가능하다.
하나의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공급인이 근접인을 통해서 혹은 근접인이 공급인을 통해서 제공되는 방식이다. 두 가지 설명이 모두 제공될 때 비로소 한 현상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진다. 예를 들어서 백인종의 피부가 하얀 이유는 아프리카에서 북부 유럽으로 이동한 개제군들 중에서 자외선이라는 선대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생활에 필요한 햇빛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멜라닌 색소의 양을 조절하는 유전자 조절 회로에 변화가 생긴 개체들의 생존 효율이 높았다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가 있다. 이처럼 두 층의 설명이 동시에 제공될 때 생물학의 설명력은 완전해진다. 조절 유전자를 조절하기. 앞에서 살펴본 전사후 품질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미래의 비합리성을 설명한 방식은 생물학의 두 가지 원인 중에서 궁극인만을 다룬 것이다. 궁극이란 다름 아닌 진화의 과정은 땜질이고 최적화된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조금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설명이었다. 현대 생물학은 분자 생물학을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 분자적인 수준의 설명을 요구받는다. 또한 분자적인 설명이 제공될 때 생물학의 설명력이 넓어진다. 미래의 진화에 대해서도 분자적인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이 될 때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미래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완전해질 수가 있다. 미래의 작동 방식을 유전자 조절 회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미래에 의한 조절 회로 추가는 그 자체로 고등생물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미래라는 새로운 유전자 조절 회로가 생겨난 결과 자체가 미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은 고등생물로 진화할수록 더 많은 수의 미래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신빙성을 얻는다. 식물에도 미래 유전자가 존재한다. 식물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유전자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mRNA가 주로 미래의 표적이 된다. mRNA가 그렇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식물에서 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미래의 기능은 매우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분화될 필요가 없는 줄기세포나 분화 전 단계의 세포들이 불안정한 조절 유전자의 mRNA에 의존하지 않은 채 단순히 미래를 발현시키는 방식으로 분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은 조절자의 mRNA를 만들고 이를 미래로 역전하는 돌아가는 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절 유전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분화를 유도하는 방식에 사용될 에너지와 비교해 보면 미래를 이용한 땜질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조절 유전자의 추가는 시한폭탄 하나를 회로에 더하는 것과 같고 비슷하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짧은 서열의 미래 유전자를 덧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조절 유전자의 연쇄성을 생각해 볼 때 하나의 새로운 조절 유전자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조절 유전자가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세포 분화는 새로운 조절 유전자를 발현을 요구하기 마련이지만 하나의 조절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으로 세포의 분화가 충분한 경우에 미래를 덧대는 방식은 매우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전사보다 먼저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의한 유전자 조절의 발현이 세포의 분화 과정에만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발생과 세포 분화는 미래가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또한 전사후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 조절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손실인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전사후 단계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전사 단계에서의 조절보다도 속도와 가역성의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발현의 단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 유전자 발현은 DNA로부터 RNA가 전사되고 이렇게 전사된 RNA가 성숙되는 과정을 거쳐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서 완결이 된다. 대부분의 유전자는 단백질로 번역되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사 단계를 조절하는 것보다도 번역 과정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 그래서 전사후 단계 조절 혹은 번역 단계 조절이 속도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연필을 생산하는 공장을 생각해보자.
공장의 기계들이 고장나면 그날부터 공장에서는 연필을 만들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는 만들어진 연필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이것이 번역 과정에서의 조절 과정이다. 이제 연필의 원료 중에서 하나인 흑연광선이 파업을 하기로 했다고 하자. 흑연광선의 파업이 연필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크지만 연필 공장의 창고에는 그동안 비축해둔 흑연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이므로 당분간 연필 공장에는 연필을 생산할 수가 있다. 이것이 전사 단계의 조절 과정이다. 따라서 번역 단계에서의 조절이 전사 단계에서의 조절보다 적극적이고 속도가 빠르다. 가역성에 대한 설명은 이보다 조금 복잡하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번역의 과정의 조절은 대부분 번역에 관여하는 번역인자들을 인산화시키면서 진행이 된다. 인산화 과정은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에 인산을 덧붙이는 작업으로 세포의 인산화 효소들에 의해서 촉매된다. 인산화 과정의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에 인산을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반응이 가역적이고 그 가역적인 방법으로 단백질을 활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산화 과정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필요 없이 단백질에 약간의 수선을 가함으로써 반응을 조절하는 매우 보편적인 방법이다. 물론 전사 과정의 조절도 이러한 인산화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번역 과정의 가역성이 전사 과정보다도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유전자 발현은 전사에서 번역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고 따라서 전사 반응이 가역적이라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mRNA에 의해서 연쇄 반응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번역 과정은 직접적으로 단백질의 합성을 통제하기 때문에 번역 과정의 가역성은 적극적으로 유전자 발현의 가역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아마도 한번 기름값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전사 과정에서의 가역성에 유추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댐지가 효율성, 궁극적인 근접인과 긴장의 관계, 진화론을 중심으로 하는 궁극적인 설명과 생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근접인적인 설명의 긴장 관계는 이런 식으로 자주 상반된 시각을 내놓는다. 생물학의 두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 해도 훌륭한 생물학자는 두 접근 방식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번역은 반역이고 반역이 아니다. 반역이고 반역이 아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들 사이에 유행하는 경고가 있다. 번역은 반역이다라는 말이다. 독일의 철학자 아우구스트 빌hel름 슐레겔이 남겼다는 말은 번역이라는 행위에 담긴 복잡다단함을 고스란히 표현한다. 번역은 단순히 외국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행위가 아니다. 번역은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이 지닌 문화적인 맥락과 심지어는 역사적인 맥락까지 고스란히 옮겨가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 시대의 작품 하나를 제대로 번역하려면 번역하는 그 시기의 문화와 시대상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번역의 과정이지만 그래도 온전한 번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 된다. 문학작품의 번역에 비한다면 생명체의 번역 과정은 반역적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비록 핵산의 정보를 완전히 다른 물질인 아미노산으로 옮겨 써야 하기는 하지만 번역 과정에서는 오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상위계는 거의 언제나 AUG-메티오닌으로 TGA는 번역을 멈추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미래에 의한 번역 과정에서의 조절을 생각해보면 번역은 일종의 반역이다. 멀쩡한 mRNA를 만들어 놓고 그걸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반역이고 전사 과정에서의 조절이라는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인 시스템을 두고도 굳이 전사 후 단계에서의 조절이라는 길을 택했다는 의미에서 반역이며 수십 년 동안의 생물학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마이크로 RNA에 의한 광범위한 유전자 조절 방식이 과학자들도 모르게 숨어 있었다는 의미에서 또한 반역이다. 반역이다. 네요. 미래와 조율의 미학. 미래가 존재하는 이유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세포에서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기 위해서이다. 벤저민 르이의 제네시스.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생물학 혹은 분자 생물학의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면 벤저민 르이의 제네시스라는 제네스라는 교과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제네스. 10cm 가까이 되는 두께의 글씨로 그다지 크지 않은 이 책을 읽어야만 유전자 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재밌게 미래 이야기를 읽던 독자들도 한숨을 내쉴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평균적인 일반인이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설명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다만 일반 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생물학에 대한 이해에는 반드시 실험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 역시 대학에서 배운 교과서적인 지식을 몸으로 체득하는 데는 꼬박 2년의 실험실 생활이 필요했다. 예산과 추경 예산 그리고 예산의 집행.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각 부서들은 이렇게 준비하듯이 감사관 미뤄.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의 군수가 공공을 횡령하고 자 전사 단계에서의 유전자 발현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비슷하다. 전사 단계의 조절은 큰 그림을 그린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 앞에서는 무력하다. 추경 예산안은 번역 단계의 조절과 같다. 추경 예산안은 예산안 보다도 규모는 작지만 갑자기 돈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할 수 있는 유동적인 방법이다. 문제는 예산의 집행이 종이에 쓰여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분명히 mRNA는 어떤 단백질로 번역되라는 정보가 쓰여 있지만 그 mRNA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세포에서 발현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확인 과정이 미래에 의해서 일어난다. 미래는 예산안의 편성에서도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잘못된 정보들을 감시한다. 즉 미래는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최종 점검하는 감사관의 역할을 한다. 감사관의 클라리넷이라는 악기가 발전되어 온 과정을 생각하면 미래에 의한 유전자 조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클라리넷은 하루아침에 발명되지 않았다. 이것은 1700년경에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그 이후에 더 좋은 음질과 정확한 음높이 그리고 음정 및 안정적인 의향을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운지법이었다고 한다. 하나의 악기가 완벽히 연주되기 위해서는 그 악기로 낼 수 있는 모든 음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적당한 운지법은 연주자가 악기를 완벽히 소화내는 데 중요했을 것이다. 클라리넷은 구멍을 막기 위한 도구로 손가락이 아닌 마기를 사용한다. 클라리넷은 방식에 따라서 뱀식 클라리넷과 밀러식 클라리넷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뱀식 클라리넷의 핵심은 윗간과 아랫간의 등등등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작동 방식은 클라리넷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밀러식 클라리넷이 만들어진 이유는 모든 음을 내기 위해서이다. 모든 음을 내기 위해서다. 막이 없이 손가락만으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부분은 그럭저럭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반음이 나오는 부분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결국 전체적인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우스꽝스러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전사 단계에서의 조절만으로 유전자 발현을 통제하려 했을 때 벌어질 일이다. 반음까지 완벽하게 모차르트 협주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마기가 필요하다. 미래는 바로 그 반음의 조율자다. 어때요? 이렇게 음악에도 조예가 있으신 분이시네. 도약의 조건. 분자생물학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 중에 하나가 유전자가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테리아의 유전자의 기능과 그 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창기 분자생물학자들이 선택한 첫 번째 도구는 박테리아였다. 복잡한 유기체 만들기, 박테리아가 넘을 수 없던 선, 단백질과 DNA의 상호작용으로 조절 회로의 복잡성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예측되는 결과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개수에 비례해서 조절의 양이 증가하는 모양이다. 선진국의 조건.
개발도상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과학자는 국가를 경영하는 이론에 무지하다. 하지만은 진핵 생물이 ncRNA라는 새로운 저절자를 이용해서 고등생물로 진화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던 것처럼 한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정도는 말할 수가 있다. 저절 단백질의 추가로 획득할 수 있었던 복잡성의 한계가 존재했듯이 1970년대 80년대 방식의 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의 발전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것이 RNA라는 새로운 저절자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교훈이다. 미래는 이 복잡한 유기체의 탄생과 함께 지구상에 나타났다.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분자가 21세기 초반까지도 발견을 기다리며 조용히 숨어 있었다.